1231년 몽골군의 침입이 시작되자 무신정권을 이끌던 2대 최씨 가문의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했습니다. 강화도는 이후 개간과 개발을 통해 약 10만 명이 자립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40년간 대몽황쟁의 중심지가 되었죠. 하지만 최후의 사망과 함께 최씨 정권은 붕괴됐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약 700년이 흐른 뒤 최후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인들이 그의 무덤을 도굴하며 드러난 유물 때문입니다. 이 유물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가치 있는 보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그 무덤이 정말 최후의 것인지 아니면 일본인들이 강화도에서 고려왕릉을 도굴하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 최후의 이름을 끌어들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일본이 그 무덤에서 도굴한 유물들은 전 세계 그 어디에서 출토된 적 없는 역대급 보물로 기록되며 최후와 강화도의 역사를 재조명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인 도굴꾼들은 강화도에서 무슨 보물을 꺼낸 것일까요? 참고로 오늘 영상을 제안해주신 이상우 구독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개 짖는 소리만 아득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일본인 전문 도굴꾼 야마모토는 낮에 눈여겨봐둔 무덤으로 소리 없이 접근해 쇠꼬챙이로 무덤을 찔렀습니다. 꼬챙이 끝에서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는 직감적으로 대단한 물건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인부를 시켜 봉분을 걷어낸 후 통로를 만들어 무덤으로 들어갔죠. 그가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8점의 고려청자, 무려 700년 만에 세상에 나온 귀한 보물입니다. 야마모토는 이 중 가장 값진 것으로 보이는 녀석을 들고 서울 충무로의 골동품 브로커 스즈키 다케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고려 고종 때 무신정권 실권자 최후의 무덤에서 나온 귀한 물건이라며 몇 번의 흥정 끝에 집 한 채 값인 1000원에 넘겼는데요. 스즈키는 이를 다시 다른 일본인 골동품상에게 웃돈을 얹어 되팔았고 대구의 치과의사 신창제는 4,000원에 이를 사들입니다. 사실 신창제는 이 도자기는 세상에 나온 적 없는 귀한 보물이라는 생각에 기와집 4채 값을 지불했지만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이를 다시 서울의 마에다 사이이치로에게 6,000원 주고 되팔아버리는데요. 마에다가 가만히 앉아 이 고려청자를 살펴보니 학 69마리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는데 이에 이 고려청자에 청자상감 운학 문매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학과 구름을 상감기법으로 표현한 매병이라는 뜻으로 매병은 마치 1000마리의 학이 하늘을 나는 듯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이 매병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총독부 덕분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총독부는 10,000원의 매입을 제안했는데 마에다는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이 덕분에 골동품 수집가 사이에서 청자상감 운학 문매병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를 보기 위해 일본에서 조선에서 수천 명의 수집가들이 모여들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고려청자의 눈독을 들이던 한국인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병을 보자마자 구름 사이로 학이 날아올랐다.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20마리, 100마리. 구름을 뚫고 옥빛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을 한다. 불교의 나라 고려가 꿈꾸던 하늘은 이렇게도 청초한 옥색이었단 말인가. 이 색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영원의 색이고 무아의 색이란 말인가. 세속 번뇌와 망상이 모두 사라진 서방 영토란 이렇게도 평화로운 것인가 라며 감탄했고 앉은 자리에서 20,000원을 꺼내 마에다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제시한 가격의 2배 규모의 몸이 얼어붙은 마에다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도자기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선 청년이 기와집 20채 값을 주고 산 문배병은 이후로도 수많은 한일 수집가들이 군침을 흘렸습니다. 일본의 재벌 무라카마는 마에다에게 40,000원을 지불할 테니 당장 사오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다시 수년이 지난 후 한 일본인이 한국인 청년을 찾아와 200,000원을 제시했으나 이보다 더 훌륭한 물건을 가져온다면 기꺼이 팔겠소라며 단칼에 내쳤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라고 한다면 그 젊은이가 20,000원에 산 도자기는 순식간에 200억 원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그렇게 강화도에서 도굴된 청자상감 운학 문매병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킨 이들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조국을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간송 전영필. 그는 조선이 빼앗겼든 아니면 팔려갔든 외국으로 반출되었거나 팔려나간 조선의 문화재를 되찾는데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전영필은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문화재 수집을 선택했으며 이를 통해 조선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독립운동에 나섰죠. 서울 성북구에는 리움미술관, 호림박물관과 함께 3대 사립미술관으로 꼽히는 간송미술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송미술관은 전영필이 평생 모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세운 사립미술관입니다.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감히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박물관이기도 하죠. 그가 사들인 그림, 불상, 도자기, 서적, 석조물 등등이 전부 간송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국사교과서에 등장하는 귀중한 문화재의 상당수가 전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국보급 문화재도 상당한데 위에서 언급됐던 청자상가 문학 문매병, 훈민정음 해례본, 동국정운 원본, 신윤복의 미인도, 겸재정선의 작품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영필의 업적을 실감케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화재를 수집, 아니 돈 주고 사들인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간송 전영필은 대대로 무인을 배출한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조선시대 무인들은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이는 문인들이 양반 체면상 장사를 천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가문의 사업수와는 특히 전영필의 증조부 전계훈에게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장사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종로 사가의 모든 상권을 장악했고 청량리, 답심리, 왕십리, 가락동, 창동은 물론 충청도와 황해도까지 진출하며 대지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사에 들이온 불운은 가문에 큰 시련을 안겼습니다. 전영필이 12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 작은할머니, 작은할아버지, 양아버지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친형 전영설까지 사망했습니다. 23살에는 친아버지 전영기마저 세상을 떠나며 그는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유일한 상속자로 남았는데요. 그가 물려받은 유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논 800만 평과 증조부 때부터 모아온 현금 200만원 그리고 연간 쌀 200만 석을 생산하는 방대한 토지였죠.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재벌 중의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영필은 그 막대한 재산을 사치나 향락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삶의 방향을 잡게 된 계기는 오세창이라는 인물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그는 당대 최고의 금속학자이자 추사 김정희의 직계제자인 오세창을 만나게 됩니다. 금속학은 금속이나 비석 등에 쓰인 서체 등을 분석하는 학문인데 오세창은 전영필에게 도자기와 고서 같은 골동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만남은 전영필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조선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자 조국을 위한 진정한 독립운동이라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상속받은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어 외국으로 반출된 조선의 문화재를 되찾고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유한 재벌 상속자를 넘어 조선의 문화유산을 수호하는 위대한 길로 들어섭니다. 간송 전영필이 지켜낸 수많은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유물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1940년대 초 일본은 전쟁 준비를 위해 조선을 더욱 강압적으로 통제하며 한글 말살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며 한글을 하찮게 취급하던 시기 간송은 이를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자 했지만 한글 창제의 원리와 용법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 행방에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본격적으로 한국 고서들을 수집한다며 기와체 열채값을 주고 인수한 한남서림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발견했는데 이는 세종이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등 9명에게 명하여 한자음 발음의 기준을 세운 책으로 한글 창제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이 해례본은 1446년에 발간된 후 약 500년 가까이 그 행방에 묘연했는데 1940년 전영필은 우연히 안동에 해례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책은 독립운동가였던 김태준이라는 인물이 가져왔는데 원래 이 책은 그의 제자 이용준의 조상 대대로 갑오로 내려오던 책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한걸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왜 해례본이 자신들의 가문에 전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 중 이정이 여진정벌의 공을 세우자 세종대왕이 친히 훈민정음을 하사했고 연산군이 언문책 소지자를 엄벌할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첫머리 2장을 떼어 괴짝에 감춘 상태로 500년을 보관해왔던 겁니다. 김태준은 이한걸에게 이 훈민정음이 국어학 연구자료로 매우 귀중한 것임을 알리고 문화재 수집가이자 재벌이었던 전영필과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흥분한 전영필은 즉각 구매하고 싶었으나 김태준이 3년간 감옥에 가는 바람에 하염없이 기다리다 3년 뒤인 1943년 김태준이 석방된 후에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간송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며 책값으로 10,000원을 김태준에게는 수고비로 1,000원을 더 얹어줬는데요. 귀한 문화유산은 그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간송의 철학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례본은 훈민정음 간송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영필은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일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압수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한글 말살 정책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간송보는 광복 후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결코 지켜질 수 없었을 한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영필은 현재 가치로 약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개인적인 사치나 향락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문화재 수집에 사용했고 1938년 이들을 보관할 목적으로 사립 간송미술관을 설립해 상당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보 제65호 청자 기린영 향로, 국보 제66호 청자상감 연지원앙 문정병, 국보 제68호 청자상감 운학 문매병,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제72호 개미명 금동 삼전불입상, 국보 제74호 청자오리영 연적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를 일본에서 되찾아왔고 1937년에는 도쿄에서 영국인 골동품 수지가 존 게스비에게 기와지 400채 값을 지불하고 고려청자 20점을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간송미술관은 국보급 문화재와 희귀 유물을 품고 있는 한국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1년 7개월의 공사를 거쳐 미술관 내외부 보수와 복원을 마쳤으며 대형 수장고까지 건립하고 올해 재개관했습니다. 특히 간송미술관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한국의 소중한 유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9월 초에는 대구의 서울 간송미술관 부지보다 10배 이상 넓은 부지에 분관을 설치했는데요. 서울 간송미술관은 봄, 가을에 아주 짧게 무료 정기전을 열기 때문에 한번 개방이 되면 3시간까지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유명 소장품이 공개되는 날은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죠. 대구미술관은 소장품을 상설 전시하는 형태로 운영 계획인데 지난 8월에 훈민정음 해례본, 신윤복의 미인도 등을 공개 전시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관람객이 모여 방송국에서 뉴스로 내보낼 정도였다고 하죠. 혹 기회가 되시면 방문하셔서 간송이 전 재산을 투자해 사들인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를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픈 역사든 슬픈 역사든 과거의 아픈 교훈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전하는 방식은 단순히 입으로 전하거나 책으로 기록하는 것을 넘어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외국에 반출됐다면 되찾는 것 또한 역사를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단군 이래 한반도는 늘 침략과 침탈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해외로 반출됐습니다. 누구는 이 문화재로 사리사욕을 채웠고 누구는 재미를 느꼈고 누구는 실수로 반출하기도 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는 29개국 24만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를 더한다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중 한국으로 돌아온 문화재는 겨우 12,637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형필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